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은행주 KB금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KB금융도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KB금융도 같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금요일에 한 방에 이렇게 다시 만회를 하긴 했는데 일단 KB금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KB금융은 계속해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주주환원 정책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 2019년부터 자사주 소각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KB금융이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 주주들을 신경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 KB금융은 사실상 뭐 장기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분기 배당을 시행하면서 배당 성향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점포를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안 든다는 거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원래 금리가 오르면 은행 주식들한테는 보통은 좋습니다. 당연히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데, 또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안 좋아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는 부실 채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뭐 달러 예금을 들면 거의 5% 정도 예금 이자를 준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뭐 배당주 쪽으로도 수급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KB금융의 장기 주가 차트를 보면 사실 KB금융은 그렇게까지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KB금융이 배당주로 뭐 유명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2019년도 요때부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코스피 전체가 다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KB금융도 같이 박살이 났었는데 그 후로는 좀 뭐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는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2022년도는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KB금융이 이제 자사주 소각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DPS 같은 경우는 3,400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요거로 따지면 한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지방은행이나 아니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대비해서 KB금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캐피탈도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쌓아놓은 돈도 많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에 있어서는 KB금융이 거의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좀 연체율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KB금융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KB금융에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발행 주식 총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은 2019년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사주 소각을 조금씩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었던 거는 2021년도 말쯤부터네요. 2021년도 말쯤에는 4억 1,500만 주 정도 있었던 게 22년도 말쯤에는 4억 88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말에는 요거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한 500만 주가 더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발행 주식 총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어찌 보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그렇게까지 주식 총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은행 주식들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주식 취득이랑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좀 공시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KB금융이 다른 은행 주식들보다 조금 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적극적인데요. 올해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거의 3천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3개월 만에 3천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마다 1,000억 정도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3천억은 전부 다 소각을 했습니다. 2,700억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사실 요거는 KB금융의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당시 자사주 매입했었던 538만 5천 주 그 전부를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요거는 이미 소각한 거예요. 4월 4일 날 소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었죠. 7월 25일날 이사의 결정이 나타나가지고 요거는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또 3천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소각을 안 하면 전혀 뭐 무쓸모거든요. 근데 KB금융은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를 나타내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결정 공시도 나타냈습니다. 요 3천억은 일단 한 내년쯤에 자사주 소각할 것 같아요. 일단 소각 예정일이 정확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주식 소각 결정에 대한 공시를 확실히 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굉장히 좀 만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이 자사주 소각을 했었던 규모가 얼마 되진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자본금 변동 상황을 보면 주식 소각을 본격적으로 했었던 때는 2019년도 12월, 그러니까 거의 한 2020년도부터네요. 그리고 그 규모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2월 14일 날 그때 또 주식 소각을 많이 했고, 8월에도 주식 소각을 했고, 4월 4일 날 주식 소각을 했고, 곧 있으면 또 내년도에 주식 소각을 하죠. 점점 더 주식 소각하는 규모가 커지니까 이 부분은 EPS도 늘어나고 BPS도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주식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결권은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오르는 게 뭐 물론 이익이 증가하는 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애플의 이익이 그렇게까지 뭐 엔비디아처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거는 주주환원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KB금융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계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당금도 계속 늘리고 있죠. 원래 2012년도에는 거의 한 600원 정도밖에 DPS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5배 증가를 한 거고요. 지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나오니까 요 정도면 진짜 괜찮은 뭐 투자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다른 금융지주사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원래 탑인데 우리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 대비해서 훨씬 더 좀 높죠. 그리고 이 주주 환원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KB금융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고금리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뭐 건설주들도 안 좋고 그런데 KB금융은 뭐 물론 자회사로 증권사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그 밑에 또 저축은행도 있죠. 하지만 일단 KB금융은 지주사죠. 전반적으로 뭐 보험도 있고 전부 다 있긴 한데 전체 KB금융 자체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굉장히 건전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당연히 위험가중자산은 증가를 하겠죠. 하지만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자기자본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BIS 기준은 거의 한 17배 정도가 나옵니다. 요 정도면 진짜 괜찮다. 보통 이 BIS 비율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한 11배 정도를 권하거든요. 근데 KB금융은 17배 정도 나오면 굉장히 괜찮다. 굉장히 자본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도 KB금융이 뭐 물론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1% 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은 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랑 그리고 BIS 비율을 걱정한다 그러면 KB금융보다 다른 뭐 중소은행이랑 그리고 뭐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쪽을 걱정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의 매출이 예대 마진에서 나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IB 쪽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IB라 그러면 오히려 증권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IPO나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PF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JP모건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출의 대부분이 예대 마진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대 마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게 된 게 뭐 걔네들이 예대 마진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나타나면서 조금 뭐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KB금융은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뭐 대차대조표를 보면 채권 쪽에 투자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KB금융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죠. 그래서 자회사로 뭐 국민은행 있고 증권사 있고 자산운용 있고 부동산 쪽 사업도 하고 있죠.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국민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데이터 시스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 나쁘지 않지만 특히나 우리금융지주는 보험사랑 증권사가 없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KB금융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돈을 잘 벌어요.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데 이 말은 화폐가 점점 더 발행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화폐 발행이 많으면 유통량도 점점 늘어나고 요거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계속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구조상 계속해서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점점 줄이고 인건비도 줄일 텐데 이러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은행주들은 좀 좋아요.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충당금 이슈랑 상각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은 기본 베이스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데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예대 마진이 증가하고 순이자 마진 NIM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실제로 보면 KB금융의 NIM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은행들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뭐 2차전지랑 반도체 기업들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이런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처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KB금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